뉴스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뉴스만 봐서는 모르는? 뉴스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 미래지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진짜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저희 넷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오랜만에 네. 풀어놓고 이상한 짓 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과감하게 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둘이 이렇게 하는 게 재밌었는데 근데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몸 다 제가 나아진 거예요? 7분 돼지김치찌개의 여파로 네. 잠깐 이 병원 시설을 좀 지고 네. 다시 돌아왔는데 또 최 PD가 멀리 네. 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이 오토매틱한 시스템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영상이 앞뒤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짧고 임팩트가 있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오프닝을 같이 해봤는데요. 네. 소개를 빼먹었고요. 반갑다고 좀 알잖아요, 우리가. 네. 벌써 몇 주만이시죠? 그동안 행복했었습니다. 벌써 김주영 교수를 못 뵌 지가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홈페이지에 뭐 네. 난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은 분들이 김주영 교수를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인사말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챔피언 김준영입니다. 네. 교수님도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저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뭐 저희가 이렇게 북한 인공기 뒤에다 놓고 촬영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거? 아, 원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실지 네. 몰라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새누리당 색깔인데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제 안전한 색깔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더 이상 그런 색깔 가지고 하는 거 안 됩니다. 네. 미사일도 하나 빡 돌아가고. 네, 지금 미사일이 나오고 북한이 이 국기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오늘의 주제가 딱 답이 나오네요. 북한이 얼마 전에 이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변산 앞바다 그렇죠. 거기 네.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으나 거기까지 가지 못했죠. 폭발했죠? 네,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네. 실패라고 생각해요. 네. 전 아니에요. 네. 와,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논쟁의 시작인가요? 아니,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이 다 실패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김주영 교수님 이유를 좀 들어보죠. 아니 뭐 기술적으로 실패했고 뭐 미사일이 추락을 했지만 실패니까. 원래 이제 목적한 바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벽한 성공이라기보다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 목적이 어디가 성공한 겁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까요? 뭐 북한 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약점은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예정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발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은 뭐 좀 이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얘기를 할 때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했다가 뉴욕 타임스가 사실은 그걸 한번 폭로를 했었죠. 들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으로는 뭐 단계를 필요했을 거고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거니까 뭐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시죠. 아,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다고요? 네. 그게 무슨 성공이야? 성공도 어디였어? 성공한 측면도 있고 실패한 어. 측면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 원장님께서는 왜 실패라고? 아니 그게 이제 김정은 체제가 확립이 돼서 막 출범해서 나가는 그 순간에 쐈는데 이게 뭐 얼마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기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는데 국제사회에 그것도 뭐 보여주지도 못했고 뭐 그다음에 쏘자마자 실패하자마자 김정은 쪽에서 실패라고 또 인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 같으면 인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예전 같으면 뭐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거나 네.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의 경우에는 워낙 자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신속하게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보면 김정은 그 체제 통치 스타일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외국 기자들도 다 많이 불러고 외신 기자들을 많이 초대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쏘는지 안 쏘는지 잘 몰랐다고 하지만 네. 기자들이 근데 여튼 그렇게 좀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었다는 면에서는 통치 스타일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뭐 2대 3대로 가면서 조금씩의 변화는 있겠죠. 뭐가 선거한 거야 뭐가? 아니 그뭐 10년간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잖아요. 예. 남쪽이나 미국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보통 그걸 개발하는 수많은 단계 중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 핵보육으로 봐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플루토늄 같은 경우 한 30kg 정도가 있다고 알려지는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두 가지가 남아요. 장애물이.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탄도탄, 네. 이렇게 추진체를 만드는 딜리버리하는 운반수단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극소형화 시켜가지고 그 위에다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앞에 했던 기술에 비해서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은 사실상 이거 소형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라는 거 소련에 받아가지고 지금 전부 계속 자체 네. 개발하고 있는 걸 보면 실패를 통해서도 기술이 축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전적인 실패라고 보면 좀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여기서 배우는 실패를 통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네. 그동안 이렇게 대북 문제,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국제사회가 난리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그게 핵무기를 실어서 나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핵탄두를 실어서 네. 나르는 수단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정도의 추진체라면 그게 대륙간 탄도탄의 네. 그 거리를 대륙간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네. 이제 추진체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장거리 미사일이 돼서 거기다 이제 핵탄두를 싣는다면 네. 장거리 핵 미사일이 돼서 하와이나 아니면 알래스카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과장된 면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반응을 보면 약간 이중적인 거죠. 하나는 예. 위험하다 그러면서 하나는 또 뭐 기술이 아직 멀었다고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그 기껏 개발한 게 저렇게 실패하는 거 보면 약간 조롱 섞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자체도 좀 과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직 이 발전돼야 될 부분이 많죠. 사실은 이게 대극권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그게 정확한 목표 지점까지 떨어지려면 그런 기술은 오히려 북한보다 일본이 훨씬 더 발달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 궁금해지네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장거리 그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게 지금 한미 간의 미사일 협정으로 묶여 있죠. 그렇군요. 네, 미국이 오히려 막고 있죠.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북한이 그럼 국제사회의 이 어떤 법규를 어기고 발사를 감행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재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고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 방안을 마련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런 걸 준비해서 의장 성명이라는 걸 냈는데 그 의장 성명이 도대체 뭔가요? 거긴 또 우리 김정희에서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의장 성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건지. 원래 이제 구속력을 가지려면 유엔 안보리의 레졸루션, 그러니까 레졸루션 결의안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874니 뭐 이런 결의안 1874를 위반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1874는 유엔 안보리에서 레졸루션, 즉 결의안의 형태로 나온 것이고 그게 이제 구속력이 있어서 제재를 가하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어떤 그 일종의 문건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구속력 있는 레졸루션을 만들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제 의장 성명이라는 형태로 안보리의 의장 성명의 형태로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는 수준,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는 수준의 유감이다, 뭐 유감이다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유엔의 안보리에 속하는 국가라든가 뭐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 구성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이제 strongly condemned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다고 그래서 뭐 한국 쪽에서는 이게 뭐 중국까지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규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거에서는 강한 어구를 사용했지만 이것이 구속력이 예를 들자면 중국이 그 의장성명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못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위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수위에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고 해서 심지어 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켰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북중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이상하진 않을까 이런 의심도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역시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도 충분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 문제라든가 인공위성 문제가 나오면 그 2030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좀 불안하고 그래요. 어떤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근데 그거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바마가 이제 실패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데 말고 민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쪽이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비용을 미사일 개발을 안 하고 이제 식량으로 전환을 했으면 뭐 한 뭐 3년간이라 그랬나요? 뭐 몇 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그 비용이다. 물론 그 계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네. 해요. 예. 근데 국가적인 행사에는 돈을 다 어느 나라나 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도 뭐 예를 들면 해방 100주년이다. 네. 무슨 몇 주년이다 그러면 사실 돈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온 계획이라면 이 갑자기 국가적인 행사를 취소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특히 네. 북한같이 내부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결속을 가져야 되는 국가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해오고 특히 김정은 체제가 출발하고 자신들이 신같이 모시는 이제 김일성의 김일성의 100주년 생일인데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한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리스크 테이킹이니까 네. 계속 우리가 쏠 거라는 거는 뭐 의심이 어디가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태까지의 패턴은 이런 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고 그게 한 2번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으니까 로켓이든 뭐 인공위성이든 그 이후에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저의 경우에는 뭐 과거에 한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상당히 사회과학적으로 안 맞고 두 번째는 이 인공위성 올리는 거하고 핵 터트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상징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우리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국민들한테 뭐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핵 실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굉장한 수준의 자위력을 갖고 있다. 군사적인 그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의 위협이 굉장히 강해지거나 아니면 위기의식이 굉장히 높아질 때 그때 거기에 대응해서 핵실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축포로 쏘아 올린 다음에 그 축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아마 뭐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을 때 네. 뭐 물론 남쪽에서의 제재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이제 공조를 해서 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압박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위의 수단으로 네, 오히려 그럴 때 네, 디터런스 억제의 수단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그런 형태의 상호작용이 있지 않는다면 핵실험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네. 교수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효과라는 점에서 결국 이게 시위 효과라든지 상대방이 주는 효과라는 점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북한이 남아 있는 거는 북한이 이제 또 무기를 팔잖아요. 이란이라는 옛날 파키스탄 같은데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팔고 그게 상당한 이제 북한에 주는 그 자금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걸 계속 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위험해지고 있다. 결국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행위로서의 효과를 보더라도 미사일은 효과가 있지만 이미 두 차례나 했던 핵실험은 괜히 지금 정제해 놓은 그 플루토늄 양만 줄이는 역할을 하지 그것이 줄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오히려 대선이라든지 이제 남한의 한국의 대선이라든지 미국의 대선 같은 것들이 있는 동안은 오히려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의 이제 근데 여기서 누군가 이제 큰 남쪽에서 뭐 자극적인 뭐를 한다든지 미국 쪽에서 자극적인 걸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에서 추가적인 것을 자극적인 것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세 국가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진행이 됐지만 적어도 대선 시점까지 미국의 대선이 11월이고 한국이 이제 12월인데 그때까지는 오히려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근데 미사일 발사하면 그 다음에 또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가요?
네, 저는 그게 뭐냐 신문 보고 그게 좀 놀랐던 게 서울을 한 방에 무너뜨리다고. 저희한테 경고성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불바다론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한 방에 보내겠다라는 이 발언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시퀀싱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먼저 위협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너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하지 말아라라고 이해가 되면 이건 디터런스, 소위 말하는 이제 억제라는 것이고, 네. 그게 아니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먼저 너네 한 방에 보낼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면 그쪽에서 소위 말하는 게 컴펠런스, 우리를 가지고 좀 갖고 노는 거죠. 네. 네, 갖고 노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화의 야욕, 공격성을 드러내는 건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굉장히 작은 국가가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자동적인 군사 개입 조항이 거의 뭐 유명무실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약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 적화 야욕이라든가 공격성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상당히 억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네. 너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할 수 있다. 간섭받고 싶지 않고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게 음. 그 사회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석을 또 잘못하다 보면 좀 북한 대변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드는데, 네. 저는 뭐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순서대로 보게 되면 북한의 그런 발언은 상당히 디터런스의 의미를 많이 갖고 있다. 적과 네. 야욕의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누가 뭐 북한 대변인을 보면서 왜 그런 겁이 많으세요? 끝에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네. 많은 북한 대변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안철수 교수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엔 또 우리가 불공평하게 안철수 교수만 계속 검증 들어가면 안철수 교수에 짜증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 얘기가 나온 대선 김에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것도 일단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바로 급부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 이후의 국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냐는 꼭 필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한번 대선 주자들의 네. 뭐 다 검사할 필요는 없고요. 검증할 필요는 없고 네. 박근혜 위원장과 그다음에 안철수 교수, 그다음에 뭐 문재인 이사장 이사장. 정도, 뭐 네. 아니면 여야 이런 정도로 네. 해서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는데, 좀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뭐 발언이 나와 있는 자료도 네.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김재인 교수 먼저 말씀하셨어요. 서로 카드를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박근혜 위원장이죠. 네,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를 보면 그 박근혜 위원장의 대북 정책은 Foreign Affairs라는 그 저널이 하나 있어요. 네.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저널인데 거기에 기고를 했거든요. 물론 박근혜 위원장 본인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예. 뭐 이제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박근혜 위원장의 대북 정책은 현재 MB 정부와 다르게 상당히 유연하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그 아티클의 내용만을 보면 그건 뭐냐면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었고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뭐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같은 이런 위기 상황만 계속 생겼고, 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뭐 남북 간에 위기가 생겨도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뭐 밖에 나가서 말들을 해야 되는데 뭐 별로 진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국면은 좀 바꾸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제 보수 정부의 맥을 같은 잇는다 보수 하더라도. 정부라.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정부도 옛날에 이제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국방 정책을 했었던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유연한 대북 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이. 그래서 보수라 그래서 다 지금 꽉 막혔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안 되고 유연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포린 어페어스 저널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요. 하나는 트러스트 폴리틱이라 그래서 신뢰 외교를 해야 된다, 북한하고 관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얼라이먼트 팔러시라 그래가지고 좀 남북 그 경제 교류 협력하고 인적 뭐 협력하고 그다음에 안보 문제를 서로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된다. 얼라이먼트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도 서로 잘 조율이 되면서 가야 된다라는 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보면 상당히 유연해 보이긴 합니다. 네. 유연해 보이긴 하는데 상당히 모호하기도 네. 하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랑 이렇게 신뢰가 쌓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이제 한국 쪽에서 이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 전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비핵개방 3천이라는 현 그 MB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차별화가 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하지만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보수라는 뒤에 이제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뭘 하더라도 아주 빨갱이다 뭐 의심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네.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갈 수도 있고 또 김정일하고 또 만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 자체도 과거에 그 보수의 흐르는 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14 정상회담하고 6.15 공동선언에 그 합의된 내용들은 뭐 지켜주겠다라는 네. 발언도 한 것들을 보면 현 MB 정부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이견은 없어요. 그래봤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호한 말 속에 지금까지 뭐 나중에 대선 주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제가 보기엔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지금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는 정도 이상으로 나가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북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 문제가 프랑스 위성이 발견한 것이 89년이거든요. 영변에 의심 시설을 지금 23년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북한은 점점 우리가 이제 북한을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키기 위한 대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되돌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런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 어떤 자잘한 협상을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어느 쪽에서든 큰 양보를 하고 뭐 이명박 정부가 이상하게 쓴 그랜드 박인이라는 말을 쓰기는 싫은데 그 말 자체처럼 뭔가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큰 양보를 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그 제안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결국 이거는 북미 문제거든요. 이게 뭐 자존심이나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그런 당위론보다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일종의 그 중간에서 뭔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보수 정권은 지금까지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미국 우리가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미국이 하는 것을 눈치를 봐서 수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거절하면 통미봉남이 되는 것이고 미국이 하는 걸 하면 이제 뒤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박근혜 그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박근혜 위원장한테 많은 기대를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보수라는 어떤 폴리티컬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지켜줬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에 있어서 북한이 쌓아야 될 신뢰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남쪽이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행하게도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행하게도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네. 이제 진보도 됐다가 보수도 됐다가 하기 때문에 진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대북 정책이 있으면 보수 정부 들어서 다 바꿔버리고 네. 보수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있으면 진보 정부가 들어서 다 바꿔버려서 북한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 신뢰를 좀 쌓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정부가 바뀌니까 바뀌니까 또 바뀌면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뭐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 가지 기대한다는 건 뭐냐면 최소한 뭐 보수 정부의 정상이었던 진보 정부의 정상이었던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뭐 6.15 정상회담이나 뭐 십자 뭐 이제 선언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91년에 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도 있고 뭐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남북한 간에 맺어놓은 아주 공식적인 어떤 협정이나 선언 같은 것들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네. 해주면 신뢰가 남북한 간에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렇네요. 북한은 뭐 정권이 바뀌질 않으니까 네, 우리나라 맞아요.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그 혼란이 좀 있는 일이 상당히 그게 좋은 건데 민주주의적으로 좋은 건데 네, 남북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특수한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네요. 네. 문재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대개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 이제 폐기하고 노무현 anything but 노무현이라 그래가지고 노무현이라는 것은 다 지워버리는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남북관계 이렇게 경색이 됐다. 네. 뭐 북핵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뭐 모든 게 다 끊어졌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아마 노무현 시대 때의 정책들 다시 다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뭐 육자회담도 이제 다시 그대로 돌릴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변화가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 소위 말하는 그 NSC의 사무처장을 했었던 네.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었었던 이종석 전 장관의 발언들을 좀 보면 아무래도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종석 장관이나 그때 외교안보 라인들이 계속 어드바이스를 하기 때문에 발언들을 보면 아마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소위 퍼주기는 안 하겠다. 소죽이라든가 이런 그 굉장히 그러니까 유약한 자세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북한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북한을 다루기가 쉽다라는 네.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렇게 퍼주기 논쟁, 이렇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정부 때 또 김대중 정부 때 퍼주기 네. 그 노벨상에 대한 뭐 뇌물이다 뭐 군사 전용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햇볕 정책 2.0 뭐 이렇게 표현해 2.0을 1.0하고 특히 다를 것이다. 예,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줄 때 조건을 붙여서 북한의 어떤 변화를 유도한 것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붙여서 이제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건데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결국 2.0도 1.0에 다른 게 뭐가 있냐 본질은 같다 뭐 이렇게 비판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15하고 그 14? 예. 그거에 대한 그 기본 정신은 가지고 때 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가겠다는 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근혜 캠프 쪽에서의 대북 정책이든 아니면 문재인 캠프 쪽에서의 대북 정책이든 우리가 대북 정책을 만들 때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소위 말하는 포용 정책이든 아니면 뭐 강경한 정책이든 간에 한국 정부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잘 안 생겨요. 왜냐하면 네. 주변 국가들이 동일한 정책들을 다 같이 써줘야지 그게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하고 미국이 동일한 정책을 썼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 정책을 써버리면 예. 이게 상쇄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뭐 포용 정책이든 아니면 강경 정책이든. 그래서 사실 다음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이제 강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상의 대북 정책은 대외 정책하고 이게 톱니바퀴 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을 하더라도 뭐 강경으로 협력을 하든 아니면 뭐 포용으로 협력을 하든 이 5개국이 네.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어떻게 참 조화롭게 같이 공조해서 북한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 북한하고 남한 문제인데 뭐 맞아요. 미국도 껴있고 러시아도 껴있고 왜 이렇게 껴있어서 뭐 육자회담 하는데 어디가 뭐 협조를 안 해서 뭐 문제가 되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무식한 생각이었거든요. 저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만의 통일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국제 문제가 네. 돼버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서로 합의해서 우리는 통일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너네는 통일하면 안 된다라고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방해할 만한 국가들은 없거든요. 국제사회에서 한 민족이 우리 둘이 통일하겠다 합의를 해서 했는데 중국이 들어서 너네 통일하면 안 된다. 네. 미국이 들어서 통일하면 안 돼. 이건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상황을 봤을 때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진짜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이 두렵지 않게 네. 통일했을 때, 뭐 남한도 북한과 통일했을 때 이 합치는 게 두렵지 않게, 네. 뭐 경제적인 부담, 재정적인 부담, 그다음 문화적인 이질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괴리를 많이 줄여주는 이 남북한 간의 노력이 사실상 통일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 국가와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일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북한 간의 이런 협력과 교류, 그다음에 이질성을 제거하는 것,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또 제일 어렵다는 거죠. 지금.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독일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국제전의 성격을 띄었단 말이에요. 중국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한국도 남은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주변국이 난리냐는 건데 결국 분단의 이유가 국제적인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는 건 또 마찬가지 국제적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는데 네. 사실 다른 나라들이 앞서서 도와줘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것도 사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죠.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을 하건 뭐 다자간 협상을 하건 우리가 좀 발언권을 많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느끼는 인상은 미국이 좀 주도권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북한도 우리랑 대화하는 것보다 맞아요. 미국이랑 뭘 해결하려는 것 같고 이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안보적인 이슈가 돼버리니까 안보적인 이슈는 북한이 남쪽 플러스 미국, 그러니까 한미 동맹으로부터 느끼는 이 안보 위협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뭐 전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이 미국의 군사 정책이나 이런 것에 같이 공존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미국을 잘 관리하면 한국은 따라올 것이다. 네. 안보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에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북미 간에 이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미국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무섭죠. 자기들의 생사권이 결국 미국에 달려 있으니까 결국 안전도 미국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니까 미국 누가 힘을 가지느냐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네. 하다못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미국 보고 너네가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해주면 네. 우리도 뭐 핵 포기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해고 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로군요. 요즘 또 이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안철수 교수인데 이분은 입장이 어느 쪽일지 사실 잘 짐작은 안 가거든요. 보수 쪽의 입장을 취할지, 뭐 진보 쪽의 입장을 취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교수의 경우에는 대북 정책을 판단할 근거가 현재로서 굉장히 부족해요. 네. 뭐 공식적으로 내놓은 어떤 대북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정황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일단은 안철수 교수가 상당히 중도적인 인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안철수 그 교수가. 부분에 발표를 했었죠. 재협상은 밀어붙이겠지만 뭐 그걸 뭐 무리하게 추가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뭐 특별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판단할 근거는 예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문을 받았던 교수들이 있어요. 아, 그랬었죠. 네, 자문을 받았던 교수들이 한 명은 뭐 김근식 교수, 우리 인터뷰에 네, 한번 나왔었던 네. 김근식 교수고, 또 한 명은 역시 우리 인터뷰에 나왔었던 문재인 교수. 문재인 교수. 네, 그 두 분이 자문을 해줬던 걸로 되어 있죠. 그 두 분의 성향은 어떤가요? 그 두 분의 성향은 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과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네.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쳤다기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대북 정책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죠. 특히 뭐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저 정도의 얘기를 하는 진보라면 네. 뭐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가 되는 분이고, 문재인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교수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너무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면으로 공격을 받긴 예. 합니다. 근데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맥을 잇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이종석 장관이나 이런 예. 얘기, 예, 그런 분들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갈 때는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흐름의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럴까 줄기로 보면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 정책의 흐름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수적인 요소들을 좀 집어넣는 이런 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보수적인 걸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햇볕 정책이나 포용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게 네.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을 보게 되면 안보는 굉장히 튼튼하게 하면서 동시에 남북 간의 교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햇볕 정책의 그 가장 큰 이 줄기라는 게. 그래서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그 교류를 하자. 박근혜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위원장도 이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문재인 뭐 캠프 쪽에서도 안철수 교수도 아마 그렇게 갈 텐데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디가 더 중요하냐, 안보가 더 중요하냐, 남북 교류가 더 중요하냐, 요걸 가지고 좀 싸우긴 하겠지만 네. 사실상 굉장히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네. 북한이 먼저 변하길 바라느냐, 우리가 먼저 다가가길 변하느냐, 뭐 이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 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이만큼 떨어져 있다면 이 나머지 세 명은 중간으로 많이 모였죠. 근데 이 좁은 현미경을 본다면 여전히 약간 교류 쪽에 있는 사람은 문재인일 것이고 안철수는 중간에 있을 것이고 약간 강경한 쪽에 있는 사람은 박근혜 이렇게 좁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미국이죠. 미국이 네. 오바마가 재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 제 생각에는 뭔가 획기적인 게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지금은 이 대선 국면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그 1기 때는 사실 금융위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고 네. 그다음에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사실 그 229 합의를 끝내는 건 일단 협상을 시동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재선 같은 이제 다시 이제 선거에 부담이 없고 뭔가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오바마 재선이 되고 나면 대북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북미 간의 문제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오바마가 되면 뭔가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이에 뭔가 좀 이 사태가 악화될 수 있는 변수가 안 생겼으면. 네. 예. 그럼 만약에 미국이 공화당 정권이 교체가 됐다. 그러면 대북 정책은 확실하게 강경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트 롬니가 이제 거의 뭐 사실상 후보자인데 이 사람이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오바마라고 얘기할 만큼 네. 민주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공화당 내에서 비판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예. 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결집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외교 정책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으로 이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저희 이 싱크탱크가 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분석도 해드리고 또 비슷비슷해 보이는 정책들 사이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좀 네. 어려웠어요, 사실 조금. 오늘 정말 두 분 전문가 같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두 정말 분이 참 전문가시구나. 전문가가 맞구나. 네. 그렇게 이런 전문가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저만 너무 어렵대요. 이게 어려운 제가 이유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젊은이들이 이 대북 문제나 북한 네. 문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네. 가지지 관심이 않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대북 문제를 빼고 뭐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는 않으니까 네.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비슷비슷해지는 정책들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김주영 교수님 나오시나요? 글쎄요. 물론 나오죠. 네, 물론 나오죠. 원장님께서 대신 대답을 네. 네, 물론 나오실 줄로 믿고 저희는 뭐 다음 주에 그럼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더 재밌는 분석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인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